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한민국 군대의 놀라운 힘. 2. FA-50의 매력. 3. 미국도 포기해야 해.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유럽연합에서 중국을 향한 퇴출 운동에 나섰습니다. 경제적 관계를 고려해 미온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중국인 퇴출까지 선언하며 강경하게 나섰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중국의 공자학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참고 있었던 유럽의 인내심을 공자학원이 터뜨렸다고 하죠. 대체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중국의 뻔뻔한 행동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의회에서 본격적인 중국 길들이기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중국에 대해 너그러웠던 유럽에서 중국에 대해 더 이상 무례한 행동을 용인해선 안 된다는 인식을 한 것이죠.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진행. 여기서 나토 안보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을 의제로 채택해. 그냥 둬선 안 되겠다 유럽. 중국을 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우크라 침공한 러시아 두둔 충격. 중국의 야심과 공세적 행동이 세계 질서와 안보 영역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규정. 이를 대비하기 위한 유럽 국가들의 자세 점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죠. 나토가 중국 문제를 정식 의제로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 중국 초국경 보조금 규제 무역 확대 가능성 위. 독일 일간지 디자이트와 주간지 슈피겔 등은 경제적으로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중국을 대하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임을 밝혔죠. EU 중국 화상 정상회담에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도 유럽 정상들과 EU 고위 관료들은 중국의 일방적 주장에 지쳐 불협 화음 내며 끝난 중 EU 정상회담. 홍콩보안법 코로나 문제로 충돌. EU 홍콩보안법 강행 경고. 심각한 우려 거듭 표명.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비난을 가했는데요. 그 중에서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고위 대표는 시진핑과의 회담에 대해 EU 고위 대표 중국과 정상회의 김어거리와의 대화 같았다. 김어거리와의 대화라고 평가하며 이례적으로 상대 국가 정상에 대해 비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중국 스스로 자신들을 평화로운 사람이라고 평가.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절대 제3자가 될 수 없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위기가 즐거운 중국. 중 내부 대만 무력 통일 기회 왔다 헌호. 끊임없이 러시아에게 무기 지원은 물론이고 경제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문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에 지쳤다고 언급했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중국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와 더불어 중국인을 쫓아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을 강조. EU 중국 협력서 긴장으로 우크라 전쟁으로 러중 밀착 이후 전략적 자율성 주춤. 이를 위해 전 유럽이 협조할 것을 당부하며 적극적으로 유럽에서 중국인을 배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에 호응해 미국 역시 중국 기업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백악관, 중기업 및 증시 상장 폐지까지 검토. 증시에서 쫓아내겠다고 말하며 유럽의 결정을 지지하는 한편 화웨이와 텐젠트 등 유럽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들 기업들을 퍼부. 이들 업체들이 유럽에 다시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테두리를 칠 것을 선포했습니다. 영국 화웨이 퇴출 공식화, 연말부터 장비 매입 금지. 아날레나 베어부크 독일 외무부 장관 역시 중국인에 대한 배제를 천명.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 중국인들은 당장 유럽에서 나갈 것을 주장하며 중국인들을 향한 것은 발언까지 쏟아내며 대립했습니다. 사실 유럽이 이 정도로 중국과 갈라서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이 EU 전역에 스파이를 깔아놓고 수많은 정보들을 탈취하려고 한 정황이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는 말 중 다 듣는다. 스파이 소굴된 유럽의 신장. 올해 초 리커창 총리는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에게 중국 독일 이번엔 스파이 전쟁, 양국 협력 확대와 중국 유럽연합 EU 관계 발전을 요청했습니다. 양국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대화를 늘리고 교류를 통해 지난 앙금을 잇자는 것이 주 목적이었죠. 중국이 제일 중요하게 바라봤던 것은 포괄적 투자 협정 CEA. 양국가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의 시장 접근 보장을 약속하며 내국민 대우와 최애국 대우 등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들 사이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계약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중국의 뻔뻔한 행동에 독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올라프 슬츠 총리는 중국의 앞뒤가 다른 행동에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중국에서 독일의 정보를 캐기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한 사실, 최근 독일에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중국 독일, 이번엔 스파이 전쟁. 올라프 슬츠 총리 역시 이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았죠. 놀랍게도 중국은 독일 한복판에서
거점을 마련해 놓고 중요 외교관 및 정부 인사와 접촉, 친중국 인맥을 쌓으며 독일 정계에 발을 넓히고 있었던 것이 발각된 것이죠. 그동안 스파이 행위를 일삼았다고 추정되는 유력한 인물 게르하르트 사바티를 독일 정부에서 본격 구속. 유럽이 뒤집혔다. 중국 첩보 전략 드러낸 게르하르트 사바티 사건. 전직 EU 대사 등의 거액 제시, 스파이 포섭, 친미 국가인 안목혀 증거 확보를 통해 독일은 중국 개입의 결정적인 개입을 확인한 것입니다. 중국 스파이로 당국에 잡힌 사바틸은 오랜 기간 조사를 거부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전 주한 EU 대사 중국 스파이 혐의로 조사. 결국 중국 스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충격을 주었죠. 그는 EU 대의활동부의 의무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인물로 2015년에는 주한 EU 대사를 지낼 정도로 동아시아의 정통한 인재입니다. 독일과 헝가리 이중 국적을 지닌 그는 공정거래와 산업을 중심으로 전문가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의 인물인데요. 그런 그가 낌새가 이상해진 것은 중견 로비업체인 유톱이라는 곳에 취직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톱은 독일 베를린과 모넨 등 유럽 등지에서 로비스트 활동을 하는 회사로 도이체 텔레콤, 제네럴 일렉트릭 등 주요 업체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중국 정부를 위해 일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죠. 그의 전화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기록과 여행 기록이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중국 정보기관 MSS 최고 책임자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죠. 주요 고객은 물론이고 독일 정계와도 줄이 맞닿아 있는 그는 중국을 위해 고국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그의 주요 고객들 중 중국 사업과 관련해 불리한 행보를 보일 경우 문제를 사전에 없애는 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한사코 부인하며 중국을 위해 일을 한 것은 없고 어디까지나 로비 회사를 위해 각종 주요 인맥을 만난 것일 뿐 중국 인사와 만난 것도 동아시아 사업 진출을 위해 관시 인맥을 이용하기 위한 영업활동이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독일 정보당국은 오랜 기간 조사를 펼쳤고 결국 최근에 들어서 그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며 그의 자백을 받아냈죠. 그리고 그는 놀라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실 그가 중국을 위해서 일을 했던 것은 꽤 오래된 일이며 EU에서 일을 했을 때도 중국을 위해 봉사했다는 사실을 고백. 이 과정에서 공자학원에서 파견된 중국 스파이 간부를 만나 중국 스파이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의 발언에 유럽 사회는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세종학원과 같이 자국 문화를 홍보하는 것으로 알려진 공자학원은 세간에 드러난 것과 달리 스파이를 양성하고 중국 문화를 조직적으로 그 나라에 심기 위한 정부기관으로 기능을 한 것이죠. 이러한 공자학원의 실체를 일찍부터 알린 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도리스 리우. 공자학원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일은 영화로 공자학원 실체 알리는 도리스 리우 감독. 유학생, 기업인, 관광객 중국 공산당 요원은 어디에나 있다. 중국인들 본인들도 모를 만큼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폭로했죠. 표면상으로 알려진 공자학원은 중국이 전 세계에 설립하는 어학원으로 중국과 중국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2004년 한국에도 공자학원이 문을 열며 수강생을 받는 전 세계 162개국 총 541개의 공자학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어를 배우기 위한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자학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자학원 어린이 교재도 마오쩌둥 찬양. 마오쩌둥은 동양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람. 놀라울 정도로 마오쩌둥 사상과 글을 추앙하는 교육과정이 아이들 교재 및 학습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마오쩌둥을 찬양하는 중국 국가가 들어있고 연말이면 중국 국가를 부르는 이들이 있을 만큼 중국에 대해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에 중국은 선한 국가이고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새겨넣어 중국의 통일 전선 전술 공자학원. 공자학원 학생들을 교묘하게 중국 친화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다큐멘터리 작가이자 연출가인 보리스 리오는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며 공자학원의 운영자와 실무진들이 사실 알고 보면 중국 공산당 간부 출신이거나 MSS 소속의 전략가라는 것을 공개하며 이들의 행동이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밝혔죠.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유서씨는 보고서를 통해 리처드 패든 전 캐나다 보안정 보국 CCS의 발언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는 공자학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위 조직으로 중국 공산당 통일선 정부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으며 밑법무부 중국 공작원들 기소 반중, 인사정보 수집, 대부분의 교재와 학습 도구들이 이들이 고안한 작품이라는 것을 언급했죠. 독일의 최고 방첩 책임자는
간첩 활동이 냉전 시대보다 상당히 증가했다고 말한다. 독일은 그 중에서도 공자학원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큰 국가였습니다. 게르하르트 사바틸 외에도 EU에서 일한 외교관 3명이 EU 외교관들 중국 위에 정보 빼돌려 탈출, 독일 정보기관 수사, 중국에게 정보를 몰래 빼돌렸다는 사실이 독일 정보기관에게 알려지면서 중국의 돈을 받은 이들을 색출하는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의 독일인들이 중국의 돈을 받고 주요 정보를 판매하는 등 중국이 독일 정부 뒤에서 저질렀던 그 모든 일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원로 정치학자 알고 보니 이중 간첩, 유럽 중스파의 주의보, 영국 정보기관은 MI 없이 내부조사 끝에 공자 학원을 중심으로 영국 의회, 중국 스파이 경계령의 발탁, 정치인의 부당한 영향력, 영국 MIO, 외국 스파이 위장 접근 적발, 1만 건 달에 중국 공산당원들이 몰래 중국 스파이를 포섭하려고 하는 정황을 파악하는가 하면 오스트리아 역시 언론 보도를 통해 공자학원 내에 숨어있는 중국 스파이 안약 실태를 파악, 공자학원 해체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유럽 전역에서는 스파이 기구로 활약하고 있는 공자학원 폐쇄에 들어갔고 대학 캠퍼스에서 쫓겨나는 공자학원 줄줄이 폐쇄, 전세계 525곳 설립 미중 갈등 보조 속중정부 선전도구 비판 터져 관련 인물들은 정보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광범위한 정보 누설을 단속 중이죠. 놀랍게도 중국은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왕이 외교부장은 이유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 경고. 어떠한 증거 자료 없이 공자학원에 대해 피해를 끼치는 것은 중국을 공격하는 행위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버릇없는 EU의 행동을 고쳐놓을 것이라고 말하며 EU 중국 대표부 소속 중국인 직원 8개월째 구금. 해당 직원의 체포 이유는 아직 중국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고 보도. 그는 이후 중국 대표부 소속 중국인 직원을 구금하기에 이릅니다. 중국 당국은 그 어떠한 명시적 이유 없이 EU 소속 인원에 대해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금한 것이죠. 게다가 중국의 사주를 받은 독일 학자들은 이번 폐쇄에 대해 미국 이어 독일도 중공자학원 폐쇄? 중 언론은 미국 개입설 제기, 미국의 사주를 받은 이들이 획책한 일이라는 주장을 제시, 미국계 사모펀드가 독일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불리한 보도를 한 것은 미국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는 음모론을 펼치기까지 했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유와 중국의 대결, 뻔뻔한 중국의 행동에 유럽에서도 본격적으로 퇴출 움직임에 나섰는데요. 과연 중국이 얼마나 오만한 태도를 보일지 궁금합니다.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과 출중한 스펙으로 세계 경전투기 시장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던 한국의 FA50, 폴란드 수출을 기점으로 블럭 20 업그레이드도 확정되면서 FA50의 자리를 넘볼 기종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얼마 전 중국에서 유출된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작된 경전투기의 사진이 유출된 것인데요. 괘씸하게도 미국의 F5와 한국의 FA50을 섞어서 베낀 듯한 영상을 있어 많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경전투기는 FA50의 강력한 경쟁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 FA50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지만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싼 가격을 무기로 공격적인 판촉에 나선 상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세계 전투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중국의 FTC 2000G에 대해서 지금부터 상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22 랩터로 대표되는 5세대 전투기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서 미래의 공중전은 5세대 전투기가 지배하게 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예상이 아주 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공중전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열쇠는 5세대 전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공중전이 5세대 전투기를 주역으로 삼아 이루어질 수는 없는데요. F-22 같은 미국제 5세대기가 너무 앞서 나간 존재다 보니 비슷한 성능으로 재현하는 것조차 하늘 별 따기였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에 만들어진 F-22, 견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5세대기가 등장한 것도 무려 20년이 지난 2010년대였을 정도니 말 다했죠. 그나마도 러시아제와 중국제라서 그 성능의 진위를 크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 2022년 현재도 5세대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우방이라 미국이 5세대기를 팔아줬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5세대기 등장을 통해 공중전에 대한 각국 군의 인식과 교리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 격차를 메우지 못해 혹은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를 감당하지 못해 여전히 대부분의 공중전은
5세대에 한참 못 미치는 성능의 전투기로 치러지고 있는데요. 슬슬 세계 각국은 5세대급 기술의 개발을 시간에 맡겨두고 당장의 안보는 4.5세대 전투기에 맡기는 방향으로 현실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의 첨단은 6세대 전투기를 가리키고 있지만 안보 위기를 겪는 국가들이 모두 이런 최첨단 무기를 갖출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대신 완전 스텔스를 제외한 5세대기의 일부 성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공군 전력의 평균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5세대 전투기 시대를 위한 미국조차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국방비 투자가 많은 미국이라도 공군 전투기 전부를 F-20이나 F-35 같은 5세대 스텔스기로 도배해놓고 운용할 방법은 없습니다. 미군 역시 F-15 이글, FA-18은 F-16 파이팅 팰컨 등 잘 만든 과거의 기체들을 개량 및 현대화시켜서 지금까지도 잘 활용하고 있죠. 한국을 포함한 다른 많은 국가들도 이런 전략을 따라 4.5세대 기체들로 주 전력을 채우고 소련 도입한 5세대 기체로 군사적 억지력을 형성하는 하이로 믹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류가 형성된 것이 근래의 일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가 이러한 기류에 편승하는 속도를 가속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치라도 어긋났다가는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생존을 위해 허겁지겁 국방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반사의 이익을 가장 크게 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죠. 4.5세대 전투기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삽시간에 폭발한 데에 비해 정작 미국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적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나라라면 절대로 자국산 무기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옵션은 인도의 테자스, 이탈리아의 M346, 파키스탄의 JF-17, 그리고 한국의 FA-50 정도가 있었는데요. 냉정하게 말해서 FA-50을 제외하고는 전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하자품들입니다. 테자스는 인도가 장장 40년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자국 공군조차 그 성능을 신뢰하지 않아서 인수를 거부하는 항명 사태까지 일어났던 물건입니다. 게다가 가격도 거의 F-35A에 달하는 수준으로 책정돼서 사갈 이유가 전혀 없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M346은 일단 초음속 비행이 불가능한 데다가 제대로 된 공중전 수행 능력이 없어 입찰 경쟁에 이겨본 적이 없죠. JF-17은 파키스탄이 중국과 합작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중국이 다 만들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일단 그것만으로도 미국의 눈치가 보이는데 더 심한 문제도 많죠.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부품을 가지고 어설프게 줄타기를 하던 파키스탄 때문에 JF-17은 엔진에 치명적인 결함을 달고 사느라 천문학적인 유지비를 장없습니다. 게다가 성능 경쟁을 위해 뒤늦게 추가하기 시작한 기능들 때문에 최신형인 블럭 3에 도달해서는 도저히 가격 경쟁력을 논할 수 없는 입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수준 미달 경쟁자들 사이에서 비록 체급이 작더라도 훌륭한 수출 실적과 실전 경험까지 갖추고 있는 FA-50은 믿을만한 선택지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FA-50과 그 원형인 T-50은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으로 팔려나갔고 폴란드 수출로 마침내는 나토의 문턱까지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이사 탑재, 공대 공공대지 무장 통합 등을 포함한 블럭 20으로 강력한 업그레이드를 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량이 끝날 쯤에는 FA-50이 세계 경전투기 시장을 제패하는 것이 꿈이 아니게 될 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은 FTC-2000G. 중국에서 제1구 훈련기를 개조해서 만든 경전투기였습니다. FTC-2000G의 스펙은 사실 FA-50의 비알파가 못 됩니다. 최대 속도 마하 1.2, 폭장량 역시 3톤으로 솔직히 말해서 FA-52. 도저히 자랑할 수 없는 스펙에 있어서도 모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전투기가 FA-50의 지위를 흔들 수가 있는 걸까요? 그 원인은 바로 가격에 있었습니다. FA-50도 가성비로는 어디 내놓더라도 부족하지 않지만 FTC-2000G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기본가가 40에서 50억, 풀 옵션이 80에서 10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요. FA-50이 최근 폴란드에 판매되며 도장을 찍었을 때 대당 가격이 약 811억 원이었는데 이 정도조차 다른 경쟁 기체들의 반값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FTC-2000G는 그 FA-50의 8분의 1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민수용 경비행기의 가격이 20억 원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상식을 파괴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FTC-2000G의 원본인 제1구이 냉전 시대를 휘날렸던 소련제 전투기 미그 21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분량만 해도 수천 대에 달하다 보니 생산 단가를 극한까지 줄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거의 장갑차 가격으로 전투기를 살 수 있다 보니 벌써부터 중국 무기를 사는 데에 거리낌이 없는 나라 몇몇이 이를 사갔습니다. FTC 2000G에는 JF-17 블록 3과 동급인 수출용 이사 레이더 LFK 600기가 탑재되어 있고 중국판 암램으로 불리는 PL-12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동합되어 있어 사거리 90km 이상의 BVR 전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중국제 공대함, 공대지, 대레이더 미사일 역시 탑재할 수 있고 정밀 유도 폭탄도 달 수 있다고 하죠. 객관적으로 봐도 가격에 비해서 상당한 성능입니다. 물론 중국산인 만큼 이 전투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는 두고 봐야 하는 일이지만 저 압도적인 가성비는 어느 정도의 하자조차 감수하고 쓸 가치가 있는 정도입니다. 가격도 성능도 놓쳐버린 JF-17의 실패를 딛고 탄생한 FTC 2000G는 이제 정말로 FA-50의 수출기를 막을지도 모르는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수출 시장에서 FA-50의 강점 중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가 껄끄럽거나 미국이 자국 전투기 수출을 거부한 적이 있었더라도 한국과는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FTC 2000G가 등장한 이상 그런 나라들이 그냥 FA-50을 포기하고 중국과 손을 잡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세계는 냉전을 거치며 이런 구도를 이미 경험해 본 적이 있죠. 미국이 과거 전 세계의 동맹국에 수천 대나 탈화된 F-5 프리덤 파이터와 구소련이 마찬가지로 동구권 국가대에 엄청나게 팔았던 미그 21의 경쟁 구도입니다. F-5의 경우 우리나라만 해도 무려 340기를 도입했고 대만은 400기가 넘게 도입했을 만큼 서구권 전체에 널리 보급됐고 그 이름처럼 냉전기 서방 자유세계 공군의 상징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편 미그 21도 총 생산량만 1만 대가 넘는 베스트셀러죠. 미그 21 역시 F-5와 마찬가지로 냉전기 동구권을 상징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얄궂게도 정작 FTC 2000G의 외형은 기반이 된 미그 21보다는 F-5와 FA-50을 쏙 빼닮았습니다.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기에 있어서 그 형상은 곧 성능을 나타냅니다. 아무리 여태껏 항공기 형상의 역사가 한 가지 형태로 압축되는 수렴, 진화의 양상을 띄었다고는 하더라도 캐노피와 엔진부의 형상은 F-5나 FA-50을 참고하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매번 보려하듯이 중국이 또 양심도 없이 타국 기술자들의 성과를 베낀 것입니다. 중국은 몇 달 전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 J-35를 공개하면서 자신들이 미국에 F-35를 베꼈다는 정황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죠. 센서, 레이동, 조종석 구조, 개폐 방식까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똑같았는데요. 한국이 KF-21을 날리고 얼마 되지 않아 깜짝 공개된 J-35는 누가 봐도 F-35와 판박이었고 심지어는 제식 번호까지 베껴놔서 전문가들조차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FTC 2000G 역시 마찬가지의 맥락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앞서 말했듯이 FA-50을 비롯한 서구권의 무기들 이보다 못하지는 않으니 싸워서 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경계할 만한 대상이 되죠.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성국인 중국의 무기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UAM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운용되는 UAM의 경우 수직 이착륙 기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특히나 수직 이착륙 비행체 UAM에 대한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앞서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항공과 수직 이착륙 무인기 공동 개발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 활주로 없이 해상 함정에서 뜨는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개발해 공개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착륙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임무 수행이 가능한 수직 이착륙 무인기에 대한 소요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죠. 대한항공 역시 지난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 참가해 첨단 무인기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며 많은 고객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최근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손잡고 스텔스 수직 이착륙 등 무인 편대기 기술 개발에 앞장서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대표 기업 한국항공우주산업 또한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차세대 국산 항공기들을 공개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특히나 자체 개발할 수직 이착륙 비행체 UAM 현상이 공개되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무인 항공기로 꼽히는 미국과 러시아 등의 모델은 그 날개 길이만 20에서 30m 정도로 공개 당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한국에서 개발 중인 모델은 날개 길이가 그보다 더 늘어나
30m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며 미국마저 놀라게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무인기는 이륙시 발사대가 필요하며 착륙 시 후크 제동 장치를 사용한다 해도 일정 길이 이상의 활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사대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대에서는 운용하기가 힘들어 이 착륙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직이 착륙 무인기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 많아 활주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수직 이착륙 능력을 보유한 차기 무인 항공기 사업을 국내 연구 개발 사업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수직 이착륙 무인 항공기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1조 3천억을 들여 2022년에서 2023년까지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러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현재 국제과제에 참여 중인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항공과 수직이 착륙 무인기 공동 개발 사업 협약을 체결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양사는 해당 협약으로 기존 고정익형 항공기의 물리적 제약과 멀티콥터형 소형 드론이 제한적인 운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이 착륙형 무인 항공기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에 함께 힘쓰고 있죠. 한 관계자는 협약으로 최근 도시명항공도 통과 무인항공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수직이 착륙기 체계 개발 부문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그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베셀과 대한항공이 차세대 수직이 착륙 무인기를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베셀은 전 거래일보다 9% 이상 오른 가격으로 거래됐습니다. 많은 이들의 기대에 힘입어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활주로 없이 해상 함정에서 뜨는 수직이 착륙 무인기를 공개했습니다.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22 국제해양안전대전에서 해당 수직이 착륙 무인기를 선보였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진행한 무인 항공기 기반 해양안전, 불법워, 수산생태계 관리 기술 개발 국책 사업에 맞춰 추진됐습니다. 그로 인해 해당 무인기는 해양안전, 불법업 감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죠.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함정 탑재형 무인기의 실제 테스트 중 시제기와 지상 통제 시스템을 전시했는데요. 김치붕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연말까지 개발 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국내의 미래 무인비행체 산업에 발전된 개발 지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완성차 업체들까지 도시명항공도 통유의 이행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점을 위해 뛰어들고 있는데요. 특히나 대한항공은 보잉, 프렛 앤 휘트니 등 글로벌 항공업체들과의 네트워크 사업 경험이 풍부합니다. 대한항공은 1978년부터 미군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전투기 수송기 헬기 창정비 및 개조 사업을 해오고 있죠. 역외군 수업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방산 시장에서도 뼈가 굵은 기업입니다. 대한항공은 2022 드론쇼 코리아에서 중고도 무인기, 실물 기체와 수직 이착륙형 정찰용 무인기, 다목적 하이브리드 드론, 인스펙션 드론 및 도시망 공모빌리티 웨이인 등 다양한 무인 플랫폼을 선보이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지난 6월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개발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 나섰는데요. 대한항공은 그동안 축적한 저피탄 무인기 분야의 기술력을 고도화해 미래 스텔스 무인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저피탄 무인기는 유인전 투기와 편대를 이루어 유무인 복합체계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통상 유인기 1대당 무인기 3에서 4대가 편대를 구성해 유인기를 지원 및 호위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유인 전투기가 적진을 침투하기에 앞서 무인기를 이용하여 적과 먼저 전투를 하거나 정찰 임무를 수행해 조종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급작스러운 전장 상황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미래 기술인 유무인 복합편대기, 군집 제어, 가열 임무 수행 등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해 최첨단 무인기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대한항공의 목표라고 하죠. 대한항공 역시 지난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 참가해 첨단 무인기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대한항공은 저피탄 무인기, 무인 편대기, 수직이 착륙 무인기, 하이브리드 드론 등 무인기 관련 다양한 제품과 첨단 기술을 공개했는데요. 특히나 수직이 착륙 무인기는 회전익기의 수직이 착륙 기능과 고정익기의 고속비행이라는 장점을 결합한 복합형 비행체 기술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분해와 조립이 간편하다. 차량에 여러 대를 탑재하여 이동할 수 있어 기동성이 높다.
야전 운영에 최적화됐다는 등 좋은 평가가 이어졌죠. 뜨거운 관심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K방산의 주역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우주종합기업으로 국가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포부에 걸맞게 대한항공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와 손잡고 스텔스 수직이 착륙 등 무인 편대기 기술 개발에 앞장서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난 10월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되는 저피탄 무인 편대기 개발 과제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저피탄 무인 편대기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의 미래도전 국방기술과제 중 하나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개발되는 기술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11월부터 무인 편대기 기술 개발에 착수해 기본 설계를 마쳤으며 대한항공은 상세 설계 단계부터 호흡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대표 기업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또한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차세대 국산 항공기들을 소개하며 많은 고객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카이는 미래전의 핵심이 될 회전익, 고정익, UAM 등을 전시했는데요. 특히나 민군 겸용 플랫폼으로 자체 개발할 수직 이착륙 비행체 UAM 형상을 공개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개된 순직 이착륙 비행체 UAM 형상은 카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할 예정으로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수직 이착륙 비행체입니다. 현재 자체 R&D 투자를 통해 축소기 선행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초비행 시험까지 완료될 예정이죠. 이후 2025년까지 분산 전기 추진과 소음 등 UAM 특화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9년까지 UAM 독자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카이는 국산 전투기와 헬기, 무인기를 개발 제작하면서 UAM 개발에 필요한 기술 중 약 70%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도심에서 운용되는 UAM의 경우 수직 이착륙 기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수직 이착륙 비행체 UAM 형상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UAM은 향후 민간뿐만 아니라 군간의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이의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될 UAM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 유일의 항공기 체계 종합업체인 카이가 중심이 되고 정부 차원의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육성을 통해 기술 종속 없는 국내 기술 기반이 국방 UAM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강부영 카이 사장 역시 자주 국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고부가 가치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카이는 지난 30여 년 동안 전장의 게임체 인저로 불리는 무인기 개발과 양산을 선도해왔습니다. 1991년 한국군 최초의 국산 무인기인 RQ-100이 송골매를 시작으로 차기 군단 무인기와 무인전투기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죠. 한편 한국에서 개발 중인 수직 이착륙 무인기는 그 날개 길이로 매우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현재 세계 최고의 무인 항공기로 꼽히는 미국의 MQ-9의 날개 길이는 20m, 러시아의 알티우스 U의 날개 길이는 30m로 그 거대한 길이로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를 뛰어넘는 30m 이상의 날개를 가진 모델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나 여러 방면에서 미국의 MQ-9를 훌쩍 뛰어넘어 차세대 수직 이착륙 무인기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